YTN 생생경제. 여러분 혹시 경제라는 말의 뜻 잘 알고 계십니까? 경세재민, 세상을 다스리고 백성을 구함이라는 말의 줄인 뜻이라고 합니다. 막연하고 두렵고 어려운 이 말 경제, 하지만 아주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시시각각의 변화에 대응하는 것, 그게 바로 경제의 핵심이겠죠. 오늘 생생경제에도 그런 변화가 있습니다. 그간 애써주신 김윤경 기자 대신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생생경제의 다양한 정보와 이야기를 나눌 저는 YTN 라디오 김우성 PD입니다.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우리 삶을 위한 경제 이야기 풀어가겠습니다. 오늘 방송 내용입니다. 정부가 국민의 노후에 손을 댔습니다. 연금 자산의 효율적 관리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고개를 끄덕이게 되면서도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연세대 김진수 교수 전화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가까운 2부에서는 생수, 콜라값보다 싸다는 원유 가격 문제 짚어봅니다. 우리나라 휘발유 가격과 유류세 왜 비쌀까요? 에너지 석유 시장 감시단과 연결해 문제점 짚어봅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 생생한 청취자 여러분이 있기에 생생합니다.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발빠르게 전하는 증시 마감 시황. 따끈따끈한 오늘의 증시 소식과 함께 심층 분석 시작합니다. 오늘의 증시 분석. 자, 오늘의 증시 유안타증권 설릉역 지점 박진희 부장과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처음 뵙겠습니다. 항상 듣는 입장에서 이번에는 묻고 고민하는 입장이 됐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코스피 증시 코스피는 1.06, 코스닥은 1.83 내린 채 시작됐었는데요. 현재 마감 시황은 어떻습니까? 네, 오늘 종합주가 지수는 1981.19 플러스 5.87포인트에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668.65포인트 플러스 1.20포인트에 마감을 했고요. 장 초반에 외국인들은 소폭 매수로 전환하기도 했었습니다만은 이내 다시 매도로 전환을 하면서 1,171억 원의 매도를 보였습니다. 대신에 기관이 2천억이 넘는 매수를 하면서 지수를 좀 방어해주는 모습을 보였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모두 소폭의 매도를 보였습니다만은 개인들이 저점 매수에 좀 나서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쪽으로 좀 매물이 집중되는 모습을 보인 반면에 일단 중형급들의 종목들 쪽으로 저점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 모습이었고요. 신용등급 상향에 따라서 금융주, 은행주, 증권주 쪽으로 강세 흐름이 좀 이어지는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소폭 소매 관련 유통업체들도 좀 강세를 보이는 흐름들이 나타났고요. 그동안 코스닥 시장에서 하락을 많이 보였었던 게임 섹터주들도 좀 반등에 나서는 모습이 보여졌고요. 유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정유주들의 좀 강세가 돋보이는 그런 하루였었습니다. 네, 그간의 대외 이벤트들이 거의 마무리돼서 이제 불확실성은 없다라고 하면서도 시장은 조금 내림과 오름을 좀 반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이 일단 좀 방향성을 잡지 못하다 보니까 종목별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기관은 계속적으로 좀 연기금을 중심으로 해서 좀 방어적인 흐름이 일정 부분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의 매도세는 좀 꾸준한 모습, 특히 신용등급 상향 소식 때문에 외국인들의 방향성이 상당히 좀 많이 주목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장 초반에는 좀 매수를 하는 분위기라서 전환되는가 싶었는데요. 역시 계속적으로 좀 매도가 나오는 모습을 보이면서 신용등급과 전혀 상관없는 흐름이 오늘도 좀 이어졌고요. 말씀하신 대로 좀 등락이 이어지면서 종목 장세가 좀 이어졌는데 전체적으로는 지금 거래소 시장에서는 좀 전기차라든지 스마트카 관련되어 있는 종목 내지는 대체 에너지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을 좀 품고 있는 중요 그룹들 중심으로 해서 좀 움직임 좀 나타나주고 있고요. 네. 코스닥도 역시 관련되어 있는 2차전지 테마주라든지 그다음에 특히 이제 OLED 관련 테마를 중심으로 한 디스플레이 장비 섹터주들이 꾸준한 강세를 좀 보이면서 최근에 강세 보였던 섹터주들이 계속적으로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기존에 좀 강세 보였던 종목들이 조정받고 또 오르고 조정받고 또 오르고 하는 그런 흐름이 좀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오히려 좀 들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손해를 봤다가 제자리에 갔다가 이득을 봤다가 제자리에 갔다가 이런 흐름이 계속 이어지겠지만 기본적으로 좀 낙폭과대 쪽에 있는 최근에 좀 약세를 보이는 섹터들은 좀 회복이 좀 잘 안 되고 있는 모습들이 좀 있어서 특히 이제 제약 바이오 섹터주들 중에서 이제 그동안 좀 시세를 냈던 종목들은 좀 힘든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고요. 그 외의 종목들도 대체적으로 좀 최근에 아시겠지만 대주주 관련한 세금 문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더 이번 주까지는 좀 더 약세를 이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역시나 지금 설명해 주신 것처럼 혼조세를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은 지금 지수랑 좀 연동을 해서 좀 매물을 맞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지붕을 뚫고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좀 많이 부족합니다. 특히 외국인들이 돌아와 주어야지만 위쪽으로 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많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기관도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를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주들은 지금 상단이 좀 막혀 있는 상태가 되겠고요. 역시 상단이라고 하다 보니까 이제 2,000에서 2,050 정도의 매물이 상당히 큽니다. 이 가격대를 뭔가 좀 사건이 터져줘서 뚫어줘야 되는데 그런 흐름이 좀 아직까지는 안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런 뭐 이슈로서 글로벌적으로 좀 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받을 수 있는 뭐 상황이라면 일단 뭐 유가의 반전이 좀 있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큰 흐름은 유가의 반전과 외국인들의 수급이 돌아와야 하지만 지수가 좀 강하게 상단을 뚫고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다 보니까 중형주들 위주로 해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뭐 한화그룹이라든지 LG그룹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 그룹주들을 중심으로 해서 시장에서 강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어서 여러분들도 좀 초대형주보다는 이런 섹터들을 조금 더 관심 있게 좀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내년을 생각하신다라면은 원자재 관련 섹터들도 이제는 서서히 좀 관심을 갖고 보실 만한 위치에 온 것이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당장 수익을 낼 종목이 눈에 보이지 않으신다라면은 내년을 위한 선투자를 좀 더 계획하시고 분할로 접근하시는 전략도 좀 중요해 보이는 시점입니다. 예. 좀 2주가 넘게 외국인 팔자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또 달러 약세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당장은 어려워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안도감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외국인 같은 경우는 거의 한 클로징을 한 지난주 거의 이번 주 초반까지는 다 하고 이제 휴가를 떠나는 좀 매니저들이 좀 많이 있어서요. 좀 공백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초가 돼서 다시 돌아올지 여부가 좀 관건인데요. 기본적으로 달러 강세를 바탕으로 한 미국 경기에 좀 부담이 다시 또 부각이 되면서 미국 시장이 좀 많이 급락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 달러 강세로 인해서 오늘 뭐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물론 신용등급 때문에 원화 강세가 좀 나타나긴 했습니다만은 오늘 좀 원화 강세가 조금씩 나타난다라면 외국인들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들의 좀 매도세도 좀 더 줄어들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연초에는 좀 기대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단 뭐 국가신용등급이 올라갔다라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그런 점만 가지고서 시장에 외국인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은 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경기 회복과 함께 기업들의 좀 체질 개선이 계속적으로 좀 이어지면서 실적 개선이 좀 나타나는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뒷받침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역시 또 박진희 부장님께서 항상 이렇게 명쾌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청취자분들이 많이 도움됐을 것 같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유한타증권 설릉역 지점의 박진희 부장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당신이 꼭 알아야 할 경제 뉴스는 중요한 경제 뉴스를 콕콕 집어드립니다. 자, 가장 풍족한 경제 뉴스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뉴스원 최명용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갑자기 앵커가 바뀌어서 좀 당황하셨죠? 살짝 그랬습니다. 예, 하지만 저희 청취자들한테는 늘 당황하지 마시고 좋은 뉴스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정부 공공기관이 전일제에서 시간제로 바꿀 수 있는 전환형 시간 선택제 지금 얘기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정부와 공공기관에 있는 이제 직원들, 공무원들 2018년까지 이 시간 선택제 근무 형태를 전 직원의 1%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내용의 이 방안이 확정이 네, 됩니다. 의무화군요. 예.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 조정회의가 열렸는데요. 이 같은 내용의 이 공공부문 시간 선택제 활성화 방안을 확정을 했습니다. 시간 선택제는 2013년 이후에 계속 정부에서 활성화를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네. 있는데 기업들도 별로 이거를 외면하고 있고 공공기관도 제대로 정착이 안 돼 있습니다. 이거를 의무화라는 방식으로 정착을 좀 해보겠다 이런 방안인데요. 각 기관별로 정원의 1% 이상을 시간제로 전환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9월 현재 기준으로 올해 시간 선택제로 전환한 국가직 공무원이 311명 정도밖에 안 됐는데요. 요 1% 이상의 정원을 이제 채우게 될 경우에 국가직은 1,500명, 지방직은 2,900명, 공공기관은 2,700명이 시간 선택제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정부의 의지나 명목은 그럴싸하긴 합니다. 네. 이 전일제 근무가 어려운 출산이나 육아, 질병, 사고 이런 것으로 전일제 근무가 어려운 공무원들을 경력 단절이 없이 근무를 계속할 수 있게 이렇게 배려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출산 휴가나 육아 휴직 등과 연계를 해서 일정 기간은 육아 휴직을 한 뒤 네. 또 시간 선택제로 나머지 근무를 하면서 경력 단절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다. 이런 내용들이고요. 이를 위해서 시간 선택제 적합 직무를 개발한다던가 경영 컨설팅 같은 것을 하겠다. 이런 내용인데 과연 이게 제대로 된 일자리 창출인지는 의문부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시간터 선택제를 선택하지 않은 이유들이 있을 텐데요. 예,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은 조금 정부도 내놓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통계청이 재미난 발표를 했습니다. 재미나다기보다는 저도 처음 듣는 이 수치인데요. 부동산 2억 5천, 금융자산 9천만 원, 빚은 6천만 원.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예, 가구당 이 금융과 복지를 얼마나 지금 활용하고 있는지, 얼마나 누리고 있는지 그 통계를 내놓은 건데요. 네. 3월 말 현재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평균 자산이 3억 4,246만 원으로 집계가 됐다고 합니다. 네. 전년에 비해서는 2.1% 정도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금융자산하고 실물자산으로 나눠서 보면 금융자산은 9,087만 원, 실물자산은 2억 5,159만 원, 금융자산이 한 26%, 실물자산이 74% 정도로 이렇게 집계가 됩니다. 올해 부동산 경기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이 부동산 자산이 한 667만 원 정도 늘어난 것으로 또 거주 주택 자산도 815만 원 정도 늘어난 것으로 이렇게 집계가 됐습니다. 이 가구주 연령대별로는 50대 가구가 4억 2,229만 원으로 가장 많은 자산을 그렇게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네. 이 문제는 이 경제 위기라든가 경제의 변동성이 커졌을 적에 금융자산이 좀 많아야 이게 대응하기가 쉬운데 그렇죠. 금융자산보다 실물자산 비중이 더 많다라는 게 좀 문제점으로 지적이 됩니다. 특히 이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실물자산의 비중이 많은데요. 60세 이상 가구의 자산의 82%가 실물자산으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부동산이겠죠, 아무래도. 부동산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 소득 분위별로 이 0부터 100까지를 이제 5분의 1로 이제 5분의 1씩 20%씩 네. 나눠보면 상위 5분위 가구의 평균 자산이 7억 6,135만 원으로 집계가 됐고요. 이거는 최하위 1분위 가구의 평균 자산 1억 1,996만 원보다 한 6.3배 정도 많은 네. 그런 수치로 나타납니다. 부채 얘기도 이제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은데요. 가구당 평균 부채는 6,181만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전년 대비 2.1% 정도 늘어난 것이고요. 거의 대부분은 이제 금융부채, 네. 4,321만 원, 70% 정도가 금융부채고 임대보증금이 30%인 1,860만 원으로 이렇게 구성됐다고 합니다. 금융부채 중에 담보대출이 3,540만 원, 신용대출은 642만 원으로 나타났고요. 네. 이 연령대별로 60세 이상 가구주의 부채가 가장 빠르게 좀 올랐다고 합니다. 4,785만 원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전년 대비 8.6%가 늘어난 수준입니다. 빚이 이렇게 빨리 늘어난다는 것은 소득이 없어서 빚으로 생계를 연명하고 있는 그런 노년층이 더 많다. 그런 분석이 되겠습니다. 예, 통계청의 이번 발표 자료 보면 왠지 이 물밑에 부동산이란 세 글자가 계속 보이는데요. 그렇습니다. 다음 뉴스 들어보겠습니다. KDB 대우증권 매각 본입찰에 나섰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정오까지 산업은행이 대우증권 매각을 위한 입찰을 받았는데요. 예비 입찰에서 나왔던 KB금융,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우리사주조합 네 군데가 모두 인수전에 뛰어들었습니다. 네. 산업은행은 이제 검토를 거쳐서 24일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고요. 가격이 문제인데요. 산업은행이 이번에 매각하는 대우증권 주식이 보통주 1억 4,048만 주 정도 되거든요. 네. 지분 43%인데 이것 외에 이제 사는 자산운용 지분도 100% 매각을 하게 됩니다. 요 대우증권 현재 주가가 10,000원대, 11,000원에서 조금 못 미치는 가격에 거래되고 있는데 요 지분 43%에 대한 시장 가격이 1조 5천억 원 정도 계산을 해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네. 요 금액에다가 프리미엄을 얼마나 붙이느냐가 이제 당락을 결정 지을 텐데 업계에서는 한 1조 7천억 원 정도가 장부가이니 요 금액보다는 좀 높이 썼을 것이다.
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한 2조 원은 좀 넘어야 요 새로운 주인을 만날 수 있을 네. 것이다. 이렇게 분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최종적으로 좀 유력한 새 주인이 누구다 이런 전망은 아직까지는 드러나지 않았다고 봐야겠네요. 뭐 24일 그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뭐 얘기가 나올 테고요. 아무래도 뭐 그 KB금융이라든가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다 좀 이름이 큰 데이기 때문에 이런 세 군데가 유력한 후보라고 거론이 되고 우리 사주조합은 조금 그 자금 동원력에서 네네. 좀 떨어질 수 있다. 이런 분석 정도가 자, 나오고 있습니다. 예, 3파전의 행보 어떻게 될지 또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소주 가격이 도미로 인상되고 있다라는 뉴스 준비해 오셨습니다. 네, 이게 참 서민들한테는 계속 이런 거 가격 올랐다는 얘기가 좀 안 좋은 얘기일 텐데 그 하이트진로에서 참이슬 출고 가격을 지난달 27일 약 5% 정도 인상을 했었거든요. 네네. 그 이후에 지방 소주 업체들의 가격 인상이 거의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무학과 금복주가 가격을 인상을 하고요. 부산의 대선 주조는 내일부터 가격을 인상할 예정입니다. 대선 주조가 만드는 소주가 시원이라는 소주인데요. 네네. 970원에서 1025원으로 네. 시원 블루라는 제품은 960원에서 1015원으로 각각 오르게 됩니다. 무학은 좋은데이와 화이트라는 소주를 팔고 있는데요. 950원에서 1006원, 970원에서 1028원으로 올릴 예정이고 네. 금복주도 961원에서 1015원으로 올릴 예정입니다. 요 가격을 올리는 회사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네. 3년간 가격을 안 올렸다. 3년간 자재 인상이라든가 원자재 값이 올랐는데 이것을 요번에 한꺼번에 반영을 해서 불가피한 가격 인상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좀 서민들은 섭섭함을 금치 못할 텐데요. 네. 이게 뭐 3년간 자재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과연 또 그렇게만 따질 문제인가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자, 어린이 운동화가 품목에 따라서 내구성 차이가 크다고요. 안전과도 관련된 문제인데요. 이건 눈여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스포츠 브랜드 아동화 10개 제품을 평가를 했는데요. 직접 이렇게 마찰도 하고 뭐 이런 실험을 했나 봅니다. 네네. 실측 실험 결과인데 몇 가지 품목에서 기준이 좀 떨어지는 품질이 떨어지는 제품들이 좀 나왔습니다. 네. 그 신발 밑바닥 마모 정도를 실험을 했더니 르카프 헤리키즈라는 제품이 1200회 마찰에서 거창이 닳았다고 합니다. 다른 제품들은 1만 회 이상에도 이 거창이 멀쩡했는데 네. 이 제품은 1200회 마찰에서 떨어져서 약 8배 정도 약한 것으로 그렇게 조사가 됐고요. 마찰에 의해서 신발 표면, 겉면이 손상되는 것을 분석을 해봤더니 그 거의 대부분 제품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리복, 필라, 프로스펙스, 푸마, 아식스, 아디다스 제품들은 5만 회의 마찰에도 가피에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뉴발란스 제품은 내구성이 좀 약했다. 이렇게 분석이 됐고요. 네. 운동화 발을 이렇게 고정해주는 벨크로 그 강도는 프로스펙스나 아식스 이런 제품들의 강도가 좀 낮은 것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특히 뉴발란스 제품은 이 젖은 상태 그 세탁을 한 후에 젖은 상태에서 이 오염이 자주 발생을 해서 네. 실용성 측면에서 좀 품질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소비자원이 권고를 했고요. 뉴발란스에서는 약 4개 품목에 대해서 자발적 리콜을 한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요 네. 리콜 제품은 소비자원 홈페이지나 뉴발란스 측에 문의를 하시면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어린이들은 운동화, 물론 어른들도 경험이 있겠지만 새 운동화 사면 참 아껴 신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허술하게 만들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뉴스원의 최명용 기자였습니다. 뭐라 빠르면서도 저렴한 기가 인터넷이 나와? 그 무슨 이상한 소리냐? 밴드기가 출두요! 속도는 기가나 빠르고 요금은 휴대폰이랑 묶어서 저렴한 밴드기가. 속도에서 요금까지 기대 이상 밴드기가 기가 인터넷도 이상하자. SK 브로드밴드. 가입 문의는 1062요! 네, 1부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2부에서 또 인터뷰와 이야기들 이어가겠습니다. YTN 라디오 캠페인. 물 없는 한라산, 물 없는 제주 바다를 상상할 수 있나요?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과 풍경은 깨끗하고 건강한 물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제주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건강한 물은
우리의 몸과 마음도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지키는 일. 아름다운 물을 사랑하고 지키는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YTN 라디오 아름다운 물 캠페인은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와 함께합니다. 경제를 보는 새로운 시각. YTN 라디오 생생경제. 경제 뉴스의 진실과 오류, 생생경제가 떴다. 오늘의 생생 인터뷰는 자, 오늘의 생생 인터뷰 첫 번째 인터뷰입니다. 소비자와 주유소 업계 혼란시키는 유류세 무엇이 문제일까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갈수록 국제 유가, 원유 가격 떨어진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기름값 떨어지는데 왜 주유소에서는 기름값 그대로 받지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에너지 석유 시장 감시단의 이서혜 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한국주유소협회가 유류세 부담과 주유업계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네네. 주유업계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본인들이 힘들어할 만한 이야기들 얘기를 했는데요. 자, 오늘 이 주유소협회 입장에 대해서 먼저 어떻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카드 매출 세액 공제 대상이 연 매출 10억 이상인 가맹점으로 결정돼서요. 매출이 10억이 넘는 주유소들이 대부분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네. 주유소 연 매출이 10억 이상인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이 매출액 중에 상당 부분이 세금이라는 것인데요. 네. 다시 말해서 전체 주유소의 90%인 약 1,868개가 연매출 10억 이상이긴 한데요. 그중에 40%인 약 5천 개는 유류세를 제외하고 나면 매출액이 10억 미만이라는 거죠. 네. 또한 유류세를 마지막 단계인 주유소에서 대납을 해주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된 비용이 연간 주유소당 약 3천만 원으로 지금 추산되고 있다고도 하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국제 유가가 하락하는데도 주유소 판매 가격이 내려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주유소 업계에다 왜 이렇게 안 내려가냐고 여론이 좋지 않아서 네.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이제 어려움을 소비자들에게 알리고 나타내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예전에도 이제 이런 프로그램에서 한번 다뤄본 적이 있었는데요. 주유소 네네. 그러면 사실 뭐 이렇게 기름값이 꽤 비싸니까 다들 네네. 뭐 잘 먹고 잘 살 것이다 생각하는데 실제로 보면 굉장히 열악한 곳도 많고요. 또 반면에 정말로 아주 많은 이익을 취하는 곳도 있습니다. 주유업계 상황, 그러니까 소매자와 만나는 주유업계 상황은 팀장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네, 1997년에 이제 주유소 가격 자율화를 하면서 동시에 거리 제한 규제를 해제해서 주유소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네. 그래서 뭐 최근에 가장 많이 늘어났을 때는 13,800여 개까지 증가하였다가 최근에 한 1,000개 정도가 많은 주유소들이 폐업을 하고 있는데요. 네. 경쟁이 많이 치열해졌다는 얘기죠. 또한 네. 굉장히 뭐 큰 대리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주유소들 여러 개 가지고 있는 대리점들은 좀 말씀하신 대로 상당 부분 어려움이 좀 덜한 상태지만 뭐 개별 주유소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좀 많이 어려운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주유업계도 말 그대로 좀 빈익빈 부익부가 있는 상황이고요. 또 그게 네네. 원인이 된 것은 좀 무한 경쟁이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소비자들이 알고 계셔야겠네요. 네네. 네네. 자, 그런데도 정부가 유류세에 대한 카드 가맹점 수수료까지 이제 처리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유소가 그 부담을 다 지어야 되는 상황이 된 건가요? 어떻습니까? 네, 정부 발표는 뭐 매출 10억 이상인 주유소의 카드 수수료는 뭐 세액 공제에서 대상에서 빼겠다는 것인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유류세가 최근에 이제 63%까지 오른 상황에서는 네. 뭐 주유소 입장에서는 이제 이런 카드 수수료 인하 대상에 포함시켜야 된다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이 유류세가 기름값이 비싼 이유다라는 것들 뭐 뉴스를 통해서 많이들 청취자들도 듣고 계실 텐데요. 네네. 자, 뭐 콜라보다 싸다 이런 기사가 지금 관련해서 아주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현재 유가 상황 어떻습니까? 네, 국제 유가는 지난 주말에 배럴당 32.98달러까지 인하돼서요. 뭐 최근 이제 조금 상승한 환율을 반영한다 해도 리터당 한 245원 정도입니다. 네. 그래서 국제적으로 이제 유가 말고 국제 휘발유 가격이라든지 경유 가격처럼 석유 제품의 가격을 봐도
리터당 400원이 안 되니 말씀하신 대로 생수나 뭐 콜라 1리터보다 저렴한 게 사실인데요. 네네. 근데 소비자들이 구입하는 휘발유 주유소 판매 가격이나 경유 판매 가격은 그만큼 싸지가 않죠.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에 휘발유 주유소 판매 가격은 리터당 1,425원이고요. 경유는 리터당 1,205원에 판매하고 있으니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참 가격이 내려가지 않아 답답한 상황입니다. 네. 자, 이 유류세가 문제라는 것들은 뭐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네. 어떤 주유소협회에서 만든 홍보물을 보면 네. 휘발유 5만 원 주유 시 세금은 3만 50원입니다. 라고 네.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주유세가 문제가 있다 이런 인식으로 지금 주유소 업계도 보고 있는 거죠. 어떻습니까? 네, 지난 12월 3주에 국내 휘발유 가격이, 그러니까 지난주에 리터당 평균 1,435원인데 그중에 세금이 904.77원으로 약 63.06%고요. 네. 경유인 경우에도 주유소 판매 가격이 1,214원인데 그중 세금이 667원 정도로 약 54.94%입니다. 네네. 그래서 저희 이제 감시단에서도 소비자들이 주유소에서 유류를 구입할 때 사실 그것이 다 뭐 예전에는 국제에서 사오는 가격이 비싸거나 아니면 뭐 정유사나 주유소가 굉장히 풍리를 많이 취한다라고 생각을 그렇죠. 많이 해서 사실 그 중에 세금이 얼마다라고 표시하는 건 필요하다라고 저희도 계속 이야기하고 있었거든요. 네네. 그만큼 세금 비중이 크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실제로 저희 그 주유업계라든지 주유소에서 세금을 표시할 수 있습니까? 그 부분 저희도 많이 얘기를 해봤는데요. 표시하는 거는 큰 문제는 없는데 정부에서는 그 세금을 담당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반기는 것 같진 않고요. 네네. 요거를 개선하려면 아마 카드 벤사의 어떤 시스템을 좀 많이 고쳐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네.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예, 왜냐하면 사실은 정부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겠지만 소비자들이 이 휘발유를 구입할 때 얼마가 세금인지를 볼 때 아무래도 네. 좀 정책적인 무게감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자, 네. 소비자 입장에서 또 궁금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네. 국제 유가가 바닥을 치는데 주유소에 가도 즉각 반영이 안 된다. 네네. 특히 달러까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도 왜 이렇게 국제 유가가 변화하는 거에 따라서 내가 소비하는 기름값은 변화가 안 되느냐? 라는 네. 얘기가 있습니다. 자, 요건 좀 속도라든지 체감의 문제일 텐데요. 한번 설명해 네네.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가장 큰 문제는 이제 계속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세금이고요. 네. 세금 비중이 워낙 높고 이것이 비율에 따라 조정되는 게 아니라 어떤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 유가가 내려가도 어떤 일정 부분 내려갈 수가 없는데요. 우리가 이제 국제 유가가 아무리 내려가도 지금 900원이란 금액이 세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리터당 1,000원 이하로는 절대 내려갈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네. 그런 이제 세금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요. 두 번째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올라갈 때는 좀 빨리 올라가는 것 같은데 내려가는 참 천천히 내려가는 것 같이 보이는 게 좀 사실인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비싼 가격으로 판매하시는 주유소분들 경우에는 가격이 올라갈 때는 따라서 굉장히 빨리 올라가는데 비해서 가격이 내려가도 아무리 가격을 내리지 않고 그리고 그 비싼 가격을 유지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소비자분들께 주유소 가기 전에 좋은 가격, 좋은 품질 그리고 가시기 편리하신 곳을 찾아서 좀 주유소 쇼핑을 하시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비싼 가격에 판매하는 주유소가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은 네. 그 가격으로 사는 소비자들이 계속 있기 때문인데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의 노력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좀 시장이 알아서 이렇게 가격을 형성할 수 있도록 조정한다라는 건데 세금 비율을 들어보면 사실 주유소 업계도 특별히 네.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기도 어려운 상황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정도의 네네. 이윤이 있어야 될 텐데요. 그렇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또 정말로 키는 정부에게 넘어간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네. 자, 유류세 포함된 얘기들 계속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유류세의 명목세금, 목적세가 지금 문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목적세 모르는 분들도 많을 건데요. 자, 기름값에 포함된 세금에 목적세가 들어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뭘까요? 유류세는 이제 크게 교통, 에너지, 환경세 그리고 교육세 이렇게 세 가지 주행세 이렇게 세 가지의 목적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네네. 이것은 각자의 목적에 맞춰서 사용한다는 세금인데요. 근데 지금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교육세와 주행세가 과연 유류세에 부과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이제 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거친 세금이 그 목적에 맞게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저희 소비자분들은 전혀 정보가 없기 때문에 네. 이런 세금이 제대로 이제 유류세에 부과되는 것이 맞는지 또 제대로 목적에 맞게 쓰이고 있는지 이런 것을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정부 입장도 있을 텐데요. 유류세가 20조 원이라고요. 네네. 예, 정부 입장에서는 20조나 되는 이 세수를 선뜻 건드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또 특히나 최근에 세금이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근데 유류세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 조세 제한 없이 조세에 대한 저항이 없이 거둘 수 있는 세금이라 정부가 더더욱 손을 보고 싶지 않은 것 같은데요. 네. 교통에너지 환경세 중에 탄력세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법정세가 이제 탄력세 교통에너지 환경세는 탄력세와 법정세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탄력세라는 것은 법정세의 일부분을 플러스 마이너스 30%까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희가 국제유가가 한참 상승하던 때 이 탄력세를 좀 조정해서 낮추면 소비자 부담이 줄여줄 수 있다고 요구를 많이 했었는데요. 네네. 당시 정부가 이제 국제유가가 많이 비싸지만 어느 일정 수준 되지 못했기 때문에 내리지 못한다. 또한 가격이 많이 내려갈 때 유류세가 싸지면 너무 가격이 저렴해져서 소비자가 너무 유류를 많이 구입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네. 지금 보면 가격이 많이 내려갔지만 아직도 경기가 좀 안 좋아서 소비자분들이 부담이 많으시기 때문에 지금은 가격 하락에 대한 이익이 좀 소비자들에게도 돌아가야 되지 않나 그런 관점에서 탄력세를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내수 진작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짧은 생각도 네네. 해봅니다. 기름값 싸지면 여행 많이 다닐 수 있고요. 예, 여러모로 좀 선순환이 될 것 같은데 정부는 일단 세금이기 때문에 입장이 완고한 것 같습니다. 네네. 앞으로 유류세 조정 그러면 이런 탄력세 말씀하신 부분처럼 세금 역시 또 여러 가지 유류세 가격 결정 역시 유가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게 좋을까요? 어떤 식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까? 네, 일단 크게 보면은 유류세 조정은 이제 석유 제품만 보는 것보다는 이제 다른 전기나 가스와 같이 다른 에너지원들과 같이 잘 크게 이제 큰 맥락에서 보고 조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 같고요. 또한 석유 제품 내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지금 목적세나 탄력세 부분에 대한 그런 어떤 사용이 정확한지 부과율이 적정한지에 대해서 적정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유류세에 대한 여론과 또 사회적인 담론이 조금 더 확충돼야겠다 이런 결론을 좀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네. 덕분에 저희 청취자들께서 기름값 도대체 왜 오르거나 왜 내리냐라는 것들에 대한 답을 조금은 얻어가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에너지 석유시장 감시단의 이서혜 팀장이었습니다. 생생 알짜 부동산. 네, 알짜 부동산 시간입니다. 세준코리아 김학권 대표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난주 가계대출 가이드라인 그리고 미국 금리 인상 결정 등 여러 가지 이 금융권 소식이 조금은 불확실하던 것들이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동산 상황은 참 안 좋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최근에 어떤 주택시장 변수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네. 내년부터 있던 대출 규제를 우리나라는 강화를 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수도권은 2월부터, 지금 네. 5월부터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 금리가 인상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국내 인상 시기, 그다음 비율 요것들을 이제 어떻게든 할 수 있다 이런 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계속 이어졌다시피 공급 과잉에 대한 수급 브릿지까지 3대 변수라고 할 수가 있는데, 네. 여기 이런 변수보다 더 큰 변수가 사실 이제 집값이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그런 심리적인 위축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여파로 해서 서울 아파트 값이 지난주 평균 0.02% 오른 데 그쳤거든요. 올 네. 1월 달에 0.2% 이후에 주간 상승률은 가장 낮은 수치인데요. 이런 가격뿐만 아니라 거래량도 굉장히 반토막이 났거든요. 서울 지역 네. 아파트 거래량이 10월 달에 11,665건에서 11월 달에 9,827건, 그다음에 12월 달에 들어서는 한 5,200건 정도로 절반 가까이 떨어졌고요. 그다음에 이제 분양권 같은 경우도 유래 신도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인기 신도시지 않습니까? 네. 지난해 12월 달에 135건 분양권 거래가 됐는데 올해 12월 달은 16건 됐고, 그다음에 수요자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광교 신도시라든지 동탄 2 신도시 같은 경우는 지금 분양권 거래가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네. 이제
뭐 계절적 비수기도 있겠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변수에 어떤 수요자들이 관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아무래도 뭐 시장의 활력이 아예 사라졌다라기보다는 관망세다 이렇게 전망하시는군요. 지금은 그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외적 요인 때문에 그렇겠죠. 예. 예. 자, 주택시장의 바로미터인 서울권 재건축 아파트 값도 하락했다. 이 재건축은 사실 속칭 좀 뭐 로또다.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 물건인데. 그렇죠. 예, 이 분위기도 심상치 않다고요. 그래서 한동안 이제 시장이 좀 침체되면서 재건축 상품들이 이렇게 인기가 없었는데. 네네. 올해 이제 강남권 재건축들 위주로 해서 일반 분양가가 3.3제곱미터당 4천만 원 이상을 넘어가면서. 네. 최고 투자 상품으로 사실은 인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다 네네. 보니까 이제 투자들도 대거 몰려가지고 사실은 관리 처분이 끝난 그 재건축 단지들은 아주 매매가가 급등을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최근에 금융권 악재에 따라서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도 예는 아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강남 대표 재건축 단지 개포 주공 1단지가 있습니다. 네네. 이 같은 경우는 지금 한 달 전에서 한 2천만 4천만 원 정도가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살려고 수요자가 거의 없어요. 이렇게 서울 부동산 정보 그 광장에 따르면은 그 개포 주공에 1에서 8단지가 있는데 네. 12월 들어가지고 거래 건수가 한 1, 2건에 불과하다고 하거든요. 거래 절벽이네요, 말 그대로. 그렇죠. 그래서 통상 재건축 아파트는 그 매수 수요가 사실 투자자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도 대출 규제에다가 금리 압박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좀 그 시장을 조정 중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수도권 쪽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인기 택지지구 주택용지 매각도 경쟁률이 떨어지고 일부 택지지구에는 신청 회사조차 없어서 미매각된 데도 있다. 이 분위기가 완전 바뀐 것으로 봐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정말 주택 시장을 바로 바라볼 수가 있는 건데요. 최근에 동탄 2신도시 하면은 그 소비자들한테 굉장히 인기 있는 단지거든요. 예, 광고도 아주 많이 했습니다. 공동주택용지를 신청하면은 뭐 100대 1, 뭐 많게는 150대 1 정도 이렇게 2, 3개월 전만 해도 됐는데. 네네. 저번 주에 A67블럭이라고 LH가 공급을 했어요. 네. 여기 매각을 했는데 옛날에는 100대 이상 나왔는데 한 개사밖에 신청을 안 해가지고 한 개사가 낙찰이 됐고요. 네네. 그다음 평택 고덕 국제화 계획지구 같은 경우도 공동주택용지하면 거의 뭐 50대 60대 나왔는데 여기 2개 건설사밖에 입찰 참여를 안 했어요. 네네. 그래서 이게 이제 왜 이렇게 참여가 저조하냐 하면은 그 청약 시장이 상당히 요즘 많이 어려워졌거든요. 네. 지난달에 그 동탄 2신도시에서 신한인습이라고 그다음에 자이 파밀레가 자이 하면은 그래도 뭐 GS건설은 굉장히 큰 회사지 않습니까? 네네. 청약을 받았는데 1순위에서 사실은 미달이 됐고 그다음에 올 12월 달에만 한 4천 가구가 지금 분양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땅을 사면은 분양을 내년 말이라 내후년 초에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럼 분양도 문제지만은 그 이후에 입주도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건설업체 땅 사기를 상당히 꺼려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건설업체라던가 이제 택지 개발 회사에서 이렇게 추진하지 않는다면 사실은 부동산 경기라든지 이런 뭐 거래가 다시 되살아날 수 있는 그런 동력을 좀 얻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게 건설업체를 미리 선제적으로 이렇게 지금 대응을 하는 거 보면은 내년 시장이라든지 내후년 시장이 상당히 좀 불투명하다. 이렇게 평가해서 땅을 사려는 걸 굉장히 꺼려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러면 지금 뭐 저희 가계금융조사 발표도 앞선 뉴스에서 좀 다뤘었는데요. 예. 60세 이상은 뭐 자산 82%가 부동산이다. 거의 이 그렇죠. 부동산에 관련된 자산이 집중돼 있는데 바꿔 말하면 이제 새로운 부동산을 사거나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 시장이 이렇게 가고 있다라고 봐도 될까요? 아니면 좀 다른 내용이 있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부동산 시장에 대한 사랑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예, 또 내 집 그렇죠. 마련에 대한 그 사랑 굉장히 높기 때문에 꼭 젊은 층이라고 그래가지고 집을 안 사는 분위기는 아니고요. 워낙 지금은 이제 소득은 뭐 5년 전이나 7년 전보다 그대로인데 또 네. 주택 가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많이 올랐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수요들, 그러니까 주택 수요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 여건이 허락이 안 돼서 집을 안 사는 수요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어떤 그 소득이 개선된다든지 그다음에 집값이 오늘 조정되면 충분히 살만한 사람은 많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집을 필요로 하는 수요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꼭 그렇게 뭐 그런 잣대로만 보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러면 좀 일시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나라 주택 시장이라는 게 뭐 예전에는 한 4, 5년 주기 있었거든요. 근데 네네. 지금은 굉장히 짧아졌어요. 2, 3년 주기로 침체됐다가 다시 또 회복됐다. 그거는 이제 뭐 금융이라든지 정부 정책에 상당히 좀 시장이 이렇게 변화되는 네. 걸 볼 수가 있었죠. 당장 일단은 뭐 가계대출 개선 방안이 발표되면서 돈을 빌리기가 어려운 것 자체가 지금 좀 큰 문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있는데요. 아직까지 조사해보면 이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아파트를
구매해서 자산 투자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뭐 절반 가까이 되시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전에는 이제 주택을 가지고 어떤 그 자산 가치라든지 그다음에 수익 증대 이런 것들을 노렸습니다만 최근에 그런 것들이 좀 희석이 됐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주택은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선호하고 또 집은 있어야 되는. 더군다나 전세값이 계속 오르잖아요. 네네. 전세값 올려주고 거기도 또 뭐 이자 내고 하면은 굉장히 집안 살림이 빠듯하기 때문에 집을 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주택에 대해서 구매력 있는 소유자들은 뭐 꾸준하게 뭐 전세값이 오르는 만큼의 그 감당하지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주택 수요는 꾸준하게 좀 증가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좀 뭐 약간 구매보다는 한 단계 눈을 낮춰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전월세 시장은 지금 현재 좀 어떻습니까? 주택시장 침체에도 불구하고 그 전세시장은 굉장히 강세를 띌 수밖에 없고요. 더군다나 이제 지금 이렇게 주택시장이 굉장히 침체를 겪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은 물량, 내년하고 내후년 물량, 입주 물량이 굉장히 많아짐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전세시장은 굉장히 강세를 띌 수 있다 이렇게 분석할 수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렇게 주택시장이 침체되고 더군다나 금융시장이 굉장히 규제 강화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만큼 뭐 대출 금액이라든지 대출 수요가 그렇게 줄어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구매 수요가 그만큼 줄어들 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네. 그래서 집 사는 사람보다는 전세를 눌러 앉을 사람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전세가는 상당히 고공행진을 할 수 있겠다. 다만 월세 부분은 조금 조정될 가능성이 있죠. 정부도 이제 그 전월세 그 가이드라인을 좀 낮추겠다는 그 의견도 있고 더군다나 내년부터 내후년 한 2, 3년간은 또 공급이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공급 물량이 많아지면서 월세 가격이 조금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분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자, 뭐 전월세 시장도 건강하게 돌아가야 또 매매 시장도 아주 또 탄력을 받을 텐데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하니까요. 자, 건설업체도 내년 주택 시장을 우려해서 지금 신규 분양 줄이고 있긴 하지만 뉴스테이라는 이 새로운 먹거리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또 뉴스테이가 신혼부부들한테도 인기가 좋다고 합니다. 자, 신혼부부들은 중산층 그 임대인들에게 이렇게 그 포커스를 맞춰서 이 상품을 내놓은 거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건설, 그러니까 현대건설이라든지 뭐 대우건설, GS, 롯데건설 이렇게 대형 건설회사들이 뉴스테이 사업에 진출을 지금 막 하고 있어요. 네네. 왜 그러냐면 이제 내년부터 국내 주택 시장이 사실은 이제 조금 침체될 가능성이 있다. 여기다가 또 해외 뭐 건축, 토목 사업도 저유가로 사실 꽤 만만치는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다각화 시도를 하고 있는데 네네. 사실 건설업체 보면 이런 고민이 있죠. 땅 사서 분양하고 입주까지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이게? 사실.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그 뉴스테이 사업 같은 경우는 그 굉장히 분양도 쉽고 더군다나 전월 월세잖아요. 그 반월세거든요. 이게. 그렇죠. 임대. 그러니까 반전세인데 그러니까 입주 걱정이 별로 사실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년에 또 정부가 한 5만 호 정도를 공급을 할 예정에 굉장히 많은 물량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건설업체 입장에서는 먹거리가 사실 될 수 있고, 더군다나 이제 그린벨트도 풀어서 질 수가 있고, 또 여기에 뉴스테이 참여하는 업체들한테는 세제 혜택도 사실 부여하기 때문에 건설업체들 입장에서 온다 그러면은 굳이 마다할 리가 없는데, 이게 이제 사실은 LH가 이를 공모사업, 그러니까 그 큰 회사들, 그러니까 건설업체들로부터 나는 어떻게 그 건축을 해서 어떻게 짓겠다는 그 공모사업을 하기 때문에 큰 회사들이 상당히 좀 혜택을 많이 보고 중소건설업체는 좀 참여를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선택받기가 좀 쉽지 않다 이런 좀 단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책의 순풍을 달고 있는 뉴스테이는 그나마 조금 먹구름이 안 낀 상황이네요.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세준코리아 김학권 대표였습니다. 트랙스타 시작! 국민 모두 함께 하나, 둘, 셋, 넷. 21번 크게 마시고 가슴을 활짝 펴세요. 한 걸음, 두 걸음, 국민 모두 함께 걸어가요. 지금까지의 아웃도어를 넘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스타, 트랙스타. 누구나 꿈꾸는 반포와 모두가 바라는 자이. 두 개의 꿈이 만나 하나의 오늘을 완성합니다. 당신의 눈부신 오늘을 위한 반포와 자이의 콜라보레이션 신반포 자이 1644-5090 GS건설. 뭐대요? 빨리 나와. 아침부터 분주한 장수군 머는마을 어르신들. 오늘은 작은 영화관의 김선태 씨가 마을 어르신들의 영화 관람을 위해 기프트카 쉐어링을 신청한 날입니다. 좋은 생각까지 나누는 모두의 차 기프트카 쉐어링. 지금 신청하세요. 현대자동차 그룹.
올겨울은 르노 삼성 자동차를 구매하는 분들에겐 봄입니다. 봄처럼 기분 좋은 혜택. 르노 삼성자동차 고객 누구나 취득세 100만 원 지원부터 밸류박스 조건 36개월 무이자 할부까지. 12월 한 달 놓치지 마세요. 르노 삼성 자동차. LPG 일부 차종 제외. 자세한 내용은 전 시장에서 확인하세요. 고향에 새로운 바람이 분다. 첨단의 바람, 전세대 LED 조명과 스마트 원키 시스템. 생활의 바람, 영화 관람실과 파티룸. 1885세대 대단지. 고향 모감지구 신한 시크밸리. 문의 1522-3381. 신한건설 산업. 5, 4, 3, 2, 1, 제로. 이자 부담 제로 프로모션. 소나타, 그랜저 등 8가지 승용 주요 차종을 12월에 구매하시면 최대 36개월까지 이자가 제로. 선수율 20% 이상. 적용 차종 및 세부 내용 홈페이지 참조.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YTN 생생경제 2부 포스코 그리고 마지막 안주 숙취해소 캔디 키스립과 함께했습니다. 자, 노후에 든든한 자산이 되어야 할 연금. 아직도 준비가 미흡한 경우가 많다고 하죠. 저금리 시대 경제적으로는 어려운데 이 문제 정부가 어떻게 해결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 좀 분석해 보겠습니다. 3부에서 뵙겠습니다.